네, 한상균 위원장이 조사를 받고 있는 남대문 경찰서 그리고 또 24일 동안 머물렀던 조계사 분위기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앞서 소개해드린 두 분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자, 먼저 어제 오후에 상황이 굉장히 긴박했고 혹시 그 경찰과 조계사 측 혹은 경찰과 민주노총 측의 그 충돌까지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 네. 일단 그 조계사의 자승 스님이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내일 오후 그러니까 오늘 정오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한상균 위원장이 1시간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 출두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쭉 일련의 상황을 보면 이 한상균 위원장이 결국 자진 출석의 형태를 결정하게 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두루두루 여러 측면을 감안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이제 조계종 내부에서도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 머무르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신도들 내부에서 이견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화정위원회 스님들 사이에서도 좀 이견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경찰 병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체포 작전을 위해서 들어오려고 하니까. 네. 근데 사실은 체포 작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계사 경내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정치 권력도 경찰 입장에서도 보면 불구가 어떻게 보면 큰 담을 쌓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경찰도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그렇지 많은 부담을 좀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고 조계사 입장에서도 고민이 깊었던 것이 내 품에 찾아온 이 약자인 비둘기를 뭔가 보호해 주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던 반면에 또 어쨌든 법을 어겨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발부된 범법자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언제까지 또 보호를 해줄 것이냐라는 이 고뇌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래서 두루두루 물밑에서 아마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한상균 위원장이 그러면 민주노총의 입장을 기자회견의 형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조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준다면 자진해서 이렇게 나가서 체포가 되겠다 이렇게 입장이 된 것 같고요. 그 정도 하는 것이 조계사도 체면이 서고 또 정권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덜고 또 경찰도 마찬가지고 민주노총도 자신들의 의견을 국민들에게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이래서 두루두루 적정한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어제 오후 5시에 있었던 자승 스님의 이제 기자회견이 분수령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이제 한상균 위원장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올 것인가, 경찰에 체포돼서 연행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자진해서 걸어 나올 것인가 이것도 참 관심 아니었습니까? 예. 다들 이걸 지켜보고 있으면서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그 공권력이 너무 문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속영장이 그 발부되어 있고 어쨌든 그 범법자인데 어떻게 기자회견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또 한편으로 봐서는 스님들이 어떻게 그 법 집행 당사자 예를 들면 그 경내까지 에스코트까지 해주느냐 이와 같은 그 측면에서는 뭔가 좀 물론 이제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은 상당 부분 인정할 만하지만 공권력의 그 어떤 위치와 지금 입지 자체가 너무 문약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적 시각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나라 그 법치국가에서 이렇게 체포 직전에 공개적인 기자회견도 허용하고 그야말로 이제 격려도 해주고 이와 같은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소요죄라고 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뭐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이를테면 박근혜 정부 뭐 퇴진이라든가 이제는 전면전을 할 때다. 또는 그 자본 권력을 타도해야 된다. 이와 같은 그 혐의자에게 너무 많은 예우를 해준 것은 아닌가. 이와 같은 생각도 분명히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신앙 공간이라고 하는 그 조계종의 본산, 심장이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도 상당 부분 뭐 신중한 입장을 뭐 보인 것은 뭐 이런 설득력과 뭐 공감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내를 벗어나면서부터까지 사실은 에스코트를 받고 일반적으로 보면 용의자 같은 경우는 체포를 하면 수갑을 채우고 또 일정한 완력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경찰 차량으로 들어가야 되는 모습이었었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사실 어떤 스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예우를 찾아서 경찰 차량에 동승하도록 좀 허가를 해달라. 그와 같은 뭐 대화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그 오전에 있었던 그림 중에 그 하나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불상사는 없었지만 종교가 결코 국가 공권력 위에 있는 것은 아닌 것이 아닌가. 법치가 더 우선시되는 그와 같은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상균 위원장이 범죄자는 맞아요. 법원에 의해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된 범죄자는 맞아요. 근데 그 범죄의 내용이라는 것이 한상균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무슨 강도범이냐, 내가 무슨 살인범이냐, 내가 무슨 강간이나 파렴치범이냐, 예.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은 불법 폭력 시위를 했다는 것이다. 근데 물론 그것도 범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갑을 차고 체포돼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네. 저 사람이 하고자 했던 얘기는 이런 것들이에요. 가령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 개정, 해고를 조금 지금보다는 훨씬 쉽게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제도 변경들, 네. 그다음에 임시직 기간제, 단기간제가 지금 2년에서 4년으로 늘리자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파견 업종을 16개에서 한 4, 50개로 이렇게 확대하자고 하는 것들, 네. 자기가 지금 싸우고자 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다. 네. 그러면 자 조계종에서 예우를 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우리 사회의 어떤 노동자라든지 조금 사회의 어떤 힘 없는 계층에 대해서 한상균 위원장이 대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저 사람이 범죄자니까 당연히 체포되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예. 당연히 이웅익 교수님 말씀대로 강력한 법 집행이 있어야 되지만 네. 그 메시지 자체는 우리가 사회에서 존중을 해줘야 된다. 예. 또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자. 아마 그런 차원에서 도법 스님이라든지 자성 스님이 예우를 해줬다라고 네. 예. 생각하시면 그리 복잡하지는 않을 것 예, 같습니다. 또 체포됐던 공간이 그냥 일반적인 공간이 아니라 또 종교시설 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우가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네, 있겠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민노총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대변하고 그와 같은 주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렇지 않은 시각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그 2천만 명의 노동자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3%에 불과한 의견의 소리를 내고 있고 지금 오늘 아까 그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갑자기 저 비정규직 철폐 이와 같은 이제 머리띠를 이렇게 두드렸는데 네. 사실은 그 민노총이 그 비정규직에 관련돼서는 그 반대적인 입장을 사실 갖고 있었고 비정규직에 있는 입장에서는 민노총의 지지를 사실 안 했던 것이죠. 예. 근데 그와 같은 입장에서 보서는 지금 여론이 상당히 그 민노총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갑자기 그 비정규직 철폐라고 하는 그 팻말을 그 머리띠를 들고 맨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얘기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소득 수준으로 봐도 상위 10%에 속하고 있는 이 봉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네네. 상당 부분의 그 귀족 노조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완전히 해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예. 뭐 그런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본다면 그 청년층이라든가 네. 또는 그 비정규직 층에서 지금 민노총의 주의 주장을 사실은 공감력을 못 잊고 예, 있는 알겠습니다. 형태라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은 계속 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요, 그래봤자 아무리 귀족 노조라 해봤자 저분들 에쿠스 타고 다니는 분들 아니고요. 예. 대재벌 키오나 경영진에 비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어떤 사회적 세력이기 때문에 비록 노동계 내부에서 귀족 노조냐 아니면 비정규직 노조냐 이런 부분 이런 문제 제기는 할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저 사람들이라도 노동계 전체의 의견을 어느 정도 대변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분들의 얘기가 옳냐 그러냐 이런 관점에서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일단 실정법을 위반한 한 사람을 종교단체가 너무 과잉 보호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 또 단순히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던지려고 했던 메시지를 봐야 된다 이런 좀 의견 차이가 있고요. 또 민주노총에 대한 어떤 그 역할에 대해서도 조금 인식의 차이는 좀 있는 건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논의를 옮겨갔으면 좋겠는데요. 한상균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던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 네. 사실 전 국민에게 이제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던진 셈이 됐습니다. 언론이 보도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기자회견 메시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번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정부의 노동개혁 법안을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야당에 또 국회에 대해서 매일같이 포문을 지금 쏟아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노동계 입장에서는 또 야당 입장에서는 이 법안 자체가 기본적으로 개악이다. 지금보다 훨씬 나빠지는 것이다. 이 전제를 깔고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들어가서 징역을 살면 두 번째의 한상균이 나오고 세 번째의 한상균이 나온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정부의 이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네. 지금 이제 이런 입장의 차이인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 큰 틀의 국가 운영의 정책, 노동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안이 쫙 갈려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럴 때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돼야 될 것이냐. 그럼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큰 틀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제도가 최적의 제도인가를 정말 좀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정부에서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 지난번에 한국노총을 끌어들여서 지금 3자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노사정 합의를. 근데 그리고 나서 그때 한국노총이 다시 무슨 이의 제기를 했냐면 그 이후에 장기과제, 그다음에 한국노총의 동의를 얻어서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너무 밀어붙여서 하고 있다. 네. 사실은 정부가 약속 위반을 하고 한국노총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그냥 추진해서 나가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지점들이 네. 있어서 큰 틀의 노동정책, 경제정책의 최적점이 어딘가 그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상균 위원장이 체포해서 교도소 가고 저 사람이 징역 2년을 받든 3년을 받든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보면 그건 조그만 문제다. 네. 근데 대한민국의 노동자들, 국민들에게 정말 좋은 정책은 무엇인가 사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걸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예. 근데 결국은 이제 그거 자체가 지금 저성장이라고 하는 이 경제 환경에서 지금 복지 수요도 많아지고 말이죠. 뭐 청년들의 그 일자리도 없는 그 차원에서 새로운 어쨌든 노동의 어떤 시장을 바꿔야 되는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가 있는 것은 이제 분명한 것이죠. 또 이것에 대한 의견 표명을 충분히 하려고 한다면 노사정위원회에 이미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도 기본적인 그 민노총의 정책 목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번 그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도 본다면 결국은 이제 총파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 핵심 그 얘기란 말이죠. 예. 그러면 이 총파업에 관한 것이 이미 이 민노총 위원장이 선거 공약으로서 이미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 본다면 지금까지 1차 총민중궐기대회, 2차 모든 것이 총파업을 위한 사실 어쨌든 사전 정비 작업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것에 있어서의 어쨌든 이른바 지금 말씀하신 경제적인 구조라든가 노사 간의 문제에 있어서의 대화의 창구에서 무엇인가 할 생각보다는 무조건 폭력과 어쨌든 극단적인 그 방법으로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왜곡된 어떤 세계관.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자본 권력을 타도를 해야 된다. 자본 권력이 바로 노동자를 죽이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1980년대 그 얘기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민노총이 회원들 자체가 점점 줄여나가져 있는 것도 너무 극단적인 그 방법으로서 호응을 못 받고 있다. 결국은 그 본인 단체들의 의사를 개진하고 여기서 있어서의 그 협의와 어쨌든 수용 뭐 이런 그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고 일단은 힘으로써 모든 어쨌든 그 폭력으로서 그 주의 집중을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기본 방향 자체는 네. 결국 민노총의 20주년을 맞아서 가장 먼저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보입니다. 예. 이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비판을 하는 지점이에요. 네. 그것 때문에 한상균 위원장이 체포돼서 구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별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라든지 서구 사회에서 대체로 이 자본주의가 성숙된 국가 내부에서조차 이 경제학자들이 너무 지금 자본가들에게 집중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2, 3년 전에 피케티라는 교수가 책을 썼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하지 않습니까? 예. 1960년대까지만 해도 자본가와 노동 사이에 분배되는 어떤 부라든지 이익의 비율이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반절은 갔는데 지금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노동자에게 10% 남짓밖에 안 간다. 예. 거의 모든 어떤 생산을 통해서 남겨지는 이득이라는 게 대부분 자본가에게 귀속되는 체제로 가고 있고 이런 체제라든지 이런 경제적 시스템이 계속된다면 오히려 자본주의 자체의 건전성을 해치게 되고 세계가 어떻게 붕괴될지 모른다라는 우려를 끼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민주노총이 문제 제기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서구의 이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조차 똑같은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 사람들이 취하고자 하는 투쟁하고자 하는 방법론이나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을 하고 뭔가 벌칙을 내려야겠지만 예. 저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을 해야 될 예.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노총의 어떤 향후 투쟁 방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약간 좀 시각을 좀 달리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담론이 좀 더 커지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이제 오늘 한상균 위원장의 체포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한상균 위원장이 남대문 경찰서로 지금 이송이 됐고 지금 이제 바로 조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신체 검사 등을 이제 하게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만든가에 있어서 이제 확인 절차, 형식적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지문을 확인한다든가 그러고 나서 이제 일단은 입감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입감이 되고 나서 지금 이제 2주 전에 있었던 시위에 있어서 혐의를 받고 있는 예를 들면 집시법 위반상 또는 도로 교통 방해 부분 그리고 경찰관 120명이 다쳤고
또 버스가 손상되기 때문에 예. 공연물 손상에 대한 거. 근데 그 특수 다중의 위력을 사용을 하고 또 흉기나 여러 가지 그 물건,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에서 여부에 있어 조사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지금 이제 뭐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소유죄의 그 적용이 가능하냐 이 부분. 물론 이제 소유죄라고 하는 것과 집시법에 있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유사한 거 있습니다. 예. 다중이 그 집합을 해서 폭행, 뭐 협박, 방화를 했으면은 이게 소유죄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예. 단순히 더 집시법에 해당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과거 한 25년 동안 그 소유죄가 뭐 적용된 경우는 뭐 2건 정도에 불과한 것이었죠. 예. 1980년대 그 광주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그 소유죄가 적용됐었고 80년대 그 중반에 인천의 그 5.3 사태, 바꿔 얘기하면 그 사용했던 폭행 협박이 그 도시를 완전히 마비시킬 정도가 되었느냐. 이것이 이제 그 소유죄냐 아니면 단순한 집시법 위반이냐 여부인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경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한상현 위원장이 그 외쳤던 그 내용들 예를 예. 들면 서울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한민국 전체가 정지되는 것을 보여주자 뭐 이런 얘기라든가 또는 그 청와대로 뭐 돌격을 하자 뭐 이런 것으로 봐서는 상당 부분 그 소유죄에 준하는 폭행, 협박, 방화의 가능성에 분명히 고의가 있었다. 예. 뭐 이런 측면에서 그 소유죄에 대한 의율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유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일부 보수단체에서 이게 고발을 했고 경찰청장이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네. 지금 사실관계가 이런 관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상균 위원장이 크게 범죄 사실은 3개인데요. 네. 4월 24일 날 올해 총파업 골기대회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시위와 관련해서 수사가 한 건 있고요. 그다음에 5월 1일 날 노동절 때 시위가 있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난달 14일 날 1차 총골기대회 때 있었던 사건인데 예. 지금 지난달 14일 날 그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보수단체가 소유죄로 고발을 했고 경찰청장이 검토를 하는 중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예. 이제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그게 아까 이용욱 교수님 말씀대로 경찰이 체증한 바에 의하면 그 내부 회의를 할 때 한상균 위원장이 우리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울 시내를 마비시킬 정도로 한번 시위를 제대로 해보자 예. 이런 발언을 했다고 그래요. 예. 경찰이 체증을 했으니까 그 말은 맞겠죠. 근데 실제 그게 서울 시내를 과연 마비가 될 것인지 시위하는 장소는 어차피 서울역에서부터 광화문 종로 이제 이 정도 범위인데 예. 결국은 본인의 어떤 의지를 조금 과장해서 얘기했는데 그 언동 자체가 과연 이 일개 지역 서울이라고 하는 큰 틀의 지역을 완전히 어떤 헌정 질서를 혼란하게 할 정도로 이끌어 갔는지 예. 그 부분은 좀 상당한 의문이어서요. 소유죄를 뭐 경찰이 적용하겠다면 굳이 못할 바는 아니겠으나 예. 1980년대 독재 정권이 있을 때까지 적용되고 더 이상 적용하지 않았던 소유죄를 지금에 와서 이 노동 관련한 시위에서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좀 과도한 법 집행이 아닌가 이런 예. 의견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소유죄를 적용을 하더라도 이게 이제 검찰이나 법원까지 가게 되면은 사실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검찰에서 다시 예. 한번 검토를 하게 되는 거고 예. 법원에서 또 판결 절차를 밟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그 한상균 위원장 개인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그 전에 앞서서 민주노총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번에도 또 민주노총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경찰이 당연히 수사를 하고 있다. 예. 다만 이제 민주노총 관련자 내부에서 어디까지 관련이 돼 있고 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언동과 행위를 했다. 이 부분을 아마 한상균 위원장을 통해서 밝히려고 할 터인데 네. 이제 저분들은 속칭 이제 노동 투사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한상진 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밝히기는 곤란할 것이다. 결국은 경찰의 평소 과학 수사 능력이 얼마만큼 되는가에 따라서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밝혀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2주 전에 그 민노총 관련된 그 사무실 등을 경찰이 그 압수수색을 해서 구축한 준비한 증거 등에 의하면 네. 이것이 상당히 그 이미 이전부터 사전 기획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확보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약 10,000개 그 분량의 이른바 그 복면, 그 마스크 등을 구입을 했다. 이것이 왜냐하면 그 채증 결과에 의하면 복면 등이 상당히 유사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확보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른바 그 불법 시위 용품이 그 트럭 7개의 차량 분량에 해당이 되었다. 뭐 그것도 확보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하드 디스크를 지금 뭐 상당 부분 이제 복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복구된 내용에 따라서 과연 언제부터 누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떠한 기능을 했느냐 뭐 이런 예. 것이 이제 다 복구가 된다고 한다면 누가 주도
주도가 됐고 어떤 기획을 했고 역할 분담이 됐느냐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입증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제 한 위원장을 대동한 변호사도 있었고요. 이번 이제 경찰 수사에서 한 위원장 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변론들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민주노총의 이제 법률원이라 그래서요. 네. 내부적으로 법률을 전담해서 도와주는 변호사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민주노총하고 이념이라든지 생각을 같이 하는 변호사들이 상당수 있어서 아마 그분들이 계속해서 수사 과정에서 입회를 할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옛날 이석기 의원 사건에서 봤듯이 뭐랄까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네. 다만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과정, 이 배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술하되 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묵비권 행사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이제 당장 걱정되는 게요. 이제 한상균 위원장이 16일에 총투쟁을 예고를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그 민중총공 2차 골기대회는 그래도 종교단체 중재 여러 가지 그 자정의 목소리로 인해서 평화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16일 예고된 이 총투쟁 그거는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보십니까? 글쎄, 근데 지금 2차 집회가 평화적으로 흐르게 된 것은 네.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 특히 언론들이 여기서 불법 시위, 폭력 시위가 있을지 말 것인지에 모든 신경을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네. 여기서 만약에 더 이상 폭력 시위가 있다 보면 더 이상 뭔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 예. 아마 이런 고려 때문에 폭력 시위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19일 시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고 예. 그런 상황이라면 특별히 이 한상균 위원장이 체포됐다고 하더라도 폭력 시위로 갈 것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렇군요. 한상균 위원장 같은 경우는 민주노총 내에서도 굉장히 강경파로 분류되는 사람인데 이번에 이제 한 위원장의 체포 이후에 어떤 민주노총의 노선도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말씀한 이제 그와 예. 같은 그 맥락에서 지금 보편적인 뭐 지지를 과연 받고 있느냐, 뭐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선명성과 그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그 과격한 폭력성을 좀 사용할 수밖에 이제 없는 것이 아닌가 뭐 이와 같은 그 입장인데요. 네. 물론 이제 이번 16일 총 파업 그리고 19일 제3차 민중궐기 대회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분명히 의사표명을 이제 할 텐데 과연 그 일주일 전에 있었던 상태에 상당히 그 평화적인 모습을 할 것이냐. 저는 조금 이제 그 회의적으로 이제 보는데요. 왜냐하면 네. 지금 나름대로 그 한상균 위원장이 뭐 구속 뭐 되는 이것을 하나의 추동력으로 삼아서 제2의 포스트 한상균의 어떤 인물이 뭐 등장을 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그 총파업이 사실은 이제 한상균 위원장이 되기 전에 선거 공약으로 그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지도부에 있어서는 한상균 입장을 대신할 수 있는 포스트 한상균 위원장의 인물이 뭐 등장을 해서 예. 결국은 그 극단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방법으로서의 뭐 정치 투쟁으로 나갈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는가 보이는데 그 근거 자체는 일단은 그 2주 전에 있었던 제1차 민중 총궐기 대회의 그 구호를 보면은 사실은 그 박근혜 정부의 어떤 퇴진이라고 하는 명목에서 그 11개에 대한 구체적인 그 사안들을 계속 얘기했단 말이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 총궐기 그다음에 총파업도 같은 맥락에서 뭐 진행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그 우리 언론과 국민이 많은 다수의 눈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기대하고 있고 예.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그 원만치는 않지만은 민노총이 지금 처한 여러 가지 입지적인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좀 극단적인 표현의 의사 표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나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잦은 출두부터 향후 민주노총의 이른바 정부 투쟁 방향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경진 변호사 그리고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